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나운서 류수민입니다. 이진우 기자 기다리셨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먼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진우 기자의 개인 사정으로 제가 진행하게 됐는데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오늘 하루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말 기업 현장에서 정리해고, 희망퇴직을 종용하는 일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 여행, 숙박업 등 많은 분야들이 그동안의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겨우 일자리를 유지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마저 끊길 위기여서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지고 있고요. 일반 대기업들도 사업 정리, 조직 개편하면서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정리해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관련 법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또 회사가 정리해고나 희망퇴직을 권고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인디의 고란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들 챙겨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한테 주는 지원금 논의가 있었는데 결정이 됐을까요? 업종별로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어제 고위 당정청 협의가 열려서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집합금지 업종,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학원 등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300만 원이고요. 영업 제한 업종, 전국의 식당과 카페를 말하는데 이곳에는 200만 원,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는 100만 원 지급합니다. 다만 연매출 4억 원 이하에 해당이 되고요. 네. 여기 지난번 2차 때 보면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줬는데 이것보다 지원액이 늘어난 거는 임차료 지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네. 택시업의 경우에는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개인 택시만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법인 택시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도 추진합니다. 약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상공인 지원금은 내년 1월 초부터 집행을 시작해서 1월 말 지급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 외 지원금은 최대한 1월 1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290만 명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총 580만 명의 혜택을 볼 예정이고요.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 3조 원 예상했었는데 5조 원 정도 지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영업자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 꼭 필요한 분들께 필요한 만큼 적시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따로따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일단 발표일 이후에 수일 안에 지급 대상자한테 문자로 공지가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업종은요,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 번호와 계좌 번호만 확인하면 지원금을 바로 지급하고요. 일반 업종은 매출 증빙 서류를 통해서 매출이 감소된 걸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아울러서 임차료 지원은 점포를 자가 소유한 소상공인도 집합금지 등 조건만 맞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차료 관련해서 이번에 추가로 얹어주는 거 말고 정부가 그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독려하기 위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더 준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부자 임대인들만 더 혜택 많이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걱정이거든요. 네,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단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지금은 50%인데 7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에 임시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액에, 그러니까 깎아준 만큼의 70%를 소득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게 돼서 그 입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깎아주는 대신에 자신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착한 임대인이 늘어나기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70%까지 깎아주다 보면은요, 오히려 더 많은 소득을 얻는 사람이 더 많이 세제 혜택을 받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기는 이른바 말입니다. 역진성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만 확대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논의되는 게 1억 원 이하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소득세 과표 수준으로는 8,8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최고 소득세율이 24%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70%를 깎아주면 8,800만 원 이상에서는 한계세율이 35%거든요. 네. 70%를 깎아주면 오히려 임대를 깎아주는 것보다 8,800만 원 이상 구간에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네, 네. 1억 원 이하로 제한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임대료 맞춤법 같은 임대료 제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차와 다르게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했었는데요. 재정이 부담이다 보니까 이제 선별 지원을 하게 된 건데 대신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벌여왔단 말이죠. 이제 이것이 주말 위주였는데요. 이게 거리두기 강화로 중단이 됐다가 배달앱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데 할인 혜택 우리가 어떻게 챙겨볼 수 있을까요? 내일 오전 10시부터고요. 배달업을 통한 주문 결제에 대해서 외식 할인이 지원이 재개됩니다. 네. 회당 200만 원 이상씩 총 4회를 쓰면 정부가 10,000원을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2만 배달 원이죠. 예. 네네. 네. 네? 아, 예. 2만 200만 원 이상 원이라고 들어서요. 죄송합니다. 네네. 2만 원 이상 총 4회를 주문한 사람한테 정부가 10,000원을 되돌려 주는 거고요. 네. 이건 배달 앱만 됩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그래서 일단 이거 환급 지원을 하려면 자기가 그 주문하려는 카드가 있잖아요. 그 네. 해당 카드의 홈페이지에 가서 하드사 홈페이지나 앱에 가서 먼저 일단 응모를 해야 됩니다. 아,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 앱에서 행사에 참여하는지 일단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요. 근데 뭐 대부분 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가 하니까 대부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응모한 카드로 배달 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회당 2만 원 이상 총 4회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0,000원을 환급해 주는 겁니다. 네네. 아, 그리고 또 이게 부동산 값을 이제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부동산 정책이었는데 올해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고 합니다.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지요. 아이러니하게도 대책은 가장 많이 나왔는데 집값은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네네. KB국민은행 조사였는데요. 전국 집값이 8.35% 오래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 11.6% 상승한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올해 집값 흐름을 보면 상반기에는 좀 안정적인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요. 갑자기 7월부터 0.88%로 2배 가까이 뛰더니 상반기 상승률에 무려 11월에는 1.43%, 12월에는 1.36%로 월간 상승률이 1%를 넘어섰습니다. 네. 주택 유형별로 보자면 역시나 아파트가 9.65% 올라서요. 단독 3.87%, 연립 6.47%보다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예. 서울만 놓고 보면 10.7% 올랐고요. 그 강북 지역 집값 상승률이 강남보다 더 높았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아파트만 놓고 보면 13.06%가 올라서 2018년에 우리가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고 했던 때가 네네. 13.56%였는데요. 그거 이후 2년 만에 최고로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자면 집값이 가장 크게 뛴 지역은 수도권 이전 논의가 있었던 세종시였습니다. 36.02%가 올랐고요. 세종시 아파트만 놓고 보자면 무려 44.97%가 올랐습니다. 네. 수도 이전 논의가 있었던 세종시가 가장 많이 올랐다. 전세 사정은 어떨까요? 전세가 사실은 더 문제가 돼버린 점도 있는데요. 네, 전셋값 역시 작년 말과 비교해서 6.54% 올랐습니다. 2011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폭이고요. 전셋값 흐름을 봐도 역시 상반기까지는 좀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새 임대차법이 가시화된 7월부터 상승률이 높아지더니 9월에서 10월에는 0.87%, 0.84%, 무려 11월에는 1.68%나 오르는 등 상승이 가시화됐습니다. 네. 유형별로는 역시 아파트 전셋값이 작년 말 대비해서 7.52% 올라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자면 서울의 전셋값이 10.15% 올랐고요. 전세의 경우에는 강남 지역이 강북 지역보다 오름폭이 컸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만 놓고 보자면 전셋값이 12.25% 올랐고요. 광역시 역시 전셋값 많이 오른 지역은 세종시로 22.39%, 아파트만 놓고 보자면 전셋값 상승률이 무려 27.61%에 달했습니다. 네. 아, 지금 이진우 기자가 도착하셨습니다. 네, 이제 다시 진행자를 잠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류수민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뵙도록 하죠. 이진우 기자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 뉴스를 마무리를 좀 해야 돼서요.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친절한 경제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고란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오근석 씨가 연말에 배당을 받으려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던데 오늘 주식을 사도 되는 겁니까? 하는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오늘은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이 배당이라고 하는 게 오늘 기준으로 나가고요. 또 세금 내는 부분도 오늘 기준이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혹시 내가 해당 사항 있는가 한번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배당이라는 건 12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주식을 갖고 있어야 배당을 주는데 이제 주식을 거래하는 마지막 날인 게 올해는 12월이 날짜로 보면 31일까지 있지만 30일까지만 거래를 하거든요. 30일이면 내일 모레 수요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려면 이틀 전인 28일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이네요. 오늘 주식을 사야 이제 이틀 후인 30일 수요일 아침에 내 계좌로 주식이 들어옵니다. 주식 거래는 이렇게 2영업일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식을 사야 내일 모레 수요일자 주주 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배당 받으시려면 일단 오늘까지는 사셔야 되고, 이미 사신 분들은 오늘은 이제 팔지 말고 꼭 갖고 계셔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당 받는 분들에게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분들한테도 중요한 날인데요. 주식 투자에서 버는 돈은 아직까지는 세금을 안 매기는데 특정 종목을 10억 원어치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은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배당 받을 주주를 정하듯이 세금 낼 사람을 매년 연말에 정하는데 연말 마지막 날에 특정 종목을 10억 원어치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제 이걸로 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만 안 갖고 있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주식 안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마지막 날인 수요일에 주식 안 갖고 계시려면 이틀 전인 오늘 주식을 파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복잡하죠? 정리를 해드리면 배당 받을 분들은 오늘까지 사셔야 되고요. 배당 안 받을 분들은 오늘까지 꼭 파셔야 되고, 세금 안 내고 싶다 하는 분들도 오늘까지 잘 정리해서 파셔야 됩니다. 혹시 오늘 못 사거나 못 파셨으면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는 장외 거래에서 사고 파셔도 뭐 되기는 하는데 아주 복잡하니까 가능하면 오늘 파시고 오늘 사시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을 하려면 기업이 많이 어려워야 됩니다. 근데 그걸 기업주가 많이 어려워요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저것 꼭 필요한 조건, 많이 어렵다는 객관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런저런 영업이 잘 안 되는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조건이 맞게 되는 기업들도 생기는 것 같고, 또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 정리해고 이런 게 예전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요. 혹시 규정을 어기는 일은 없는지 등등 노무법인 현율의 장진나 대표문 의무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요즘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 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정리해고 뭐 이렇게 희망퇴직 진행하는 회사들이 많습니까? 예, 요즘에 이제 코로나 정리해고라는 이제 신조어가 생길 만큼 이제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은 뭐 방금 말씀하신 항공, 면세, 관광업, 뭐 음식 숙박업 이런 그 업종에서 대규모의 정리해고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뭐 경기 불황은 뭐 전반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은 많지만, 특히나 이러한 업종들에서 이제는 급격하게 그 경기 불황으로 인한 인력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생기고 있는 것이고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서 대규모의 해고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리해고를 하려면 회사가 어떤 상황에 처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근로기준법 제24조에는 이제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에 대해서 규정을 여러 가지를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라는 것은 즉 근로자에게 어떠한 규칙 사유가 없이 회사가 어려워서 근로자들을 해고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또 그 해고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생계상의 엄청난 불이익이 생기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24조는 그 여러 가지 요건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4조는 첫 번째,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해고 회피 노력을 회사에 보고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그 선정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해고하게끔 그렇게 또 요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또 요 세 가지 요건들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고, 이 요건들을 모두 다 충족을 해야지만 정당한 해고가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김 과장 당신은 해고야 이제 이런 거는 없다는 뜻이네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정리해고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회사가 마음대로 이렇게 뭐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요건들 4가지 요건들을 모두 다 충족을 해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요건을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네. 공정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 뭐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야 된다. 이거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니까 논란이 적을 것 같은데, 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이거는 판단하는 분들에 따라서는 기준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24조에 대해서 이제는 가장 이제 많은 비난이 있는 부분이 바로 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입니다. 예. 네, 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 정당성 여부를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라는 것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할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다. 기업의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인원 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당장은 도산이 되지 않아도, 당장은 어려우지 않아도 미래에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정도만 된다라면 되는 거죠. 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의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판단은 경영자가 판단하기에 그렇다면 그런 거일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리해고의 폭이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우리가 궁금하거나 노무사님께서 지적하고 싶으신 부분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런저런 전반적인 어려움이 실제로 닥치니까 네. 그것을 구실로 또는 그것을 이유로 혹은 그것 때문에라도 정리해고가 시행되는 기업들이 예전보다 많아졌다 그 말이군요. 그렇죠. 지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 첫 번째 요건인데요. 예. 법원의 지금 태도처럼 이렇게 뭐 장래 뭐 올지도 모르지도 모르는 이러한 그 불확정한 상황에 대해서까지도 정리해고를 이제 정당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근로자들이 뭐 그냥 그야말로 생계를 위협받는 해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한 위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1년 이상 넘게 되면서 상존하게 되는 위험인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들에게만 뭐 정리해고를 가능하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과거에도 그래서 큰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고 나면 근로자들 중에 일부는 이게 구조조정 사유가 될 만큼 회사가 어렵지는 않은데 왜 구조조정을 하느냐라는 것으로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재판이 그래서 대법원까지도 가고 가끔 근로자가 이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말씀하신 것들 중에는 큰 기업이야 이제 그렇게 또 저 노조의 지원도 있고 하니까 근로자가 소송도 할 수 있는데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 회사 또는 저 가게가 앞으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우리가 판단해서 소송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네. 혹시라도 직원을 일단 이걸 핑계로 정리를 좀 하고 다른 직원을 좀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럴 경우에는 괜찮습니까? 이제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작은 기업에서는 이 근로기준법 24조 내지 해고에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들이 적용이 안 됩니다. 예. 정확하게는 5인 이하, 그러니까 4인까지의 작은 기업에서는 이러한 정리해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정리해고 관련된 뭐 서면 통지 절차, 해고 예고 뭐 이런 부분 중에서 해고 예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예. 아예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당했다라고 하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노동위원회 가가지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절차적인 부분들도 없습니다. 5인 미만은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근로기준법 제 25조에 보면은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한 뒤에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예. 24조에 따라서 24조 즉 정리해고 그 규정에 따라서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정리해고를 했고 그 정리해고를 한 그 담당 업무를 했던 부분에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한다면은 예. 정리해고 돼가지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줘야 된다. 예, 저희가 이제 너 채용을 다시 할 건데 들어올 생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지키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요즘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좀 더 나빠지거나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뒤숭숭한 분위기가 있는 기업들, 소기업들, 중소기업들 많을 텐데 근로자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뭘 좀 조심하고 챙겨봐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조언을 주시죠. 지금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회사가 회사 경영 사정 때문에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어떠한 규칙 사유도 없어요. 그리고 근로자가 사실상 챙겨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정당한 해고 대상자에 선정이 되었는지 여부 정도는 확인하는 것 외에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률적인 절차를 밟는 것 외에는 오늘 말씀하신 규정들 예. 잘 이해하고 그 절차를 밟는지 그렇죠. 확인하는 거 그 정도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노무법인 현율의 장진나 대표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